22년 동안 회사 앞에서 가슴을 펴고 걸었던 남자가 52살이 되어서는 새벽 시장 뒷골목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IMF, 그 세 글자가 한 아버지의 등을 이렇게 구부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8년 그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그때, 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숨기고 있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김성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2월 20일 금요일 새벽. 저는 알람 없이도 정확히 3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22년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닌 시간이요. 생산관리팀 막내 사원으로 들어가 차장까지 올라갔었죠.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등을 쭉 펴고 명찰을 단정히 달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며 들어가던 그 시간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1997년 11월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김 차장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셨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2년을 일했는데 퇴직금도 반밖에 못 받는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IMF, 온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침대 옆에서 아내 순자가 깊은 숨을 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49살 아내의 얼굴엔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요즘 하루에 3집씩 파출부일을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전엔 제 월급만으로도 넉넉했는데 이제는 아내까지 일을 나가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안방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옷을 찾았죠.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숨겨둔 낡은 회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밑단이 해져서 실밥이 풀린 그 점퍼. 회사 다닐 때는 절대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작업용 면바지를 입었어요. 무릎 부분이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밑바닥에 숨겨둔 운동화를 꺼냈죠. 3년째 신고 있는 그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어들었습니다. 새 것을 사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옷을 다 입고 나서도 거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때 차장이었던 52살 남자가 이제는 새벽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작은 통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보통예금 통장. 제가 볼펜으로 수진이 등록금이라고 꾹꾹 눌러 쓴 그 통장이었죠. 6개월 전 만든 통장입니다. 통장을 꺼내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글씨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등록금 마이너스 목표 320만 원. 지금까지 모은 돈은 118만 원. 아직 202만 원이 부족했죠. 딸아이 대학 등록금 마감일은 2월 28일.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하루에 2만 7천 원씩. 8일이면 작은 소리로 계산했어요. 21만 6천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수진이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 붙었어요. 사범대 국어교육과. 딸아이가 그렇게 소리치며 뛰어들어왔을 때 저는 웃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얼마지? 어디서 구하지? 빚은 이미 너무 많은데. 허리를 펴려는데
뻐근한 통증이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허리에 손을 갖다 댔어요. 파스를 붙인 자리가 만져졌죠. 어제 빵 공장에서 밀가루 포대를 50개도 넘게 날랐던 것 같습니다. 20kg짜리 포대를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일당 15,000원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주머니를 더 뒤적였어요. 찌그러진 영수증 3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빵공장 급여 명세서, 일당 15,000원 마이너스 김성수 신문 배달 정산서, 2월 19일 마이너스 12,000원 시장 청소 일당 영수증, 2월 18일 마이너스 3만원 8시간. 이 영수증들을 순자가 발견할까봐 늘 주머니 깊숙이 넣어 다녔습니다. 세탁할 때도 꼭 꺼내두고 다시 넣고, 들키면 안 됐거든요.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현관 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 발끝으로 걸었죠.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나가는 길인데도 늘 이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들키면 안 돼. 아직은. 문고리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 사각. 안은.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실은 어둠뿐이었죠.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모두 조용했습니다. 큰아들 민호 방문을 바라봤어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죠. 착각이야. 착각.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자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도 요즘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25살인데 취업이 안 되니까 점점 말이 없어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어제도 밤 11시가 넘어서 민호 방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민호야, 아직 안 자니? 네. 이력서 좀 더 고쳐야 해서요. 그래.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라. 건강이 먼저야. 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20곳도 넘게 지원했는데 계속 떨어지니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가 무능해서. 현관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폐부를 찌르는 추위. 영하 5도. 2월의 새벽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3층에서 1층까지 28개의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오늘은 시장 일자리에 붙었으면. 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즘은 50대를 잘 안 뽑았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힘들어서 안 돼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1층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4시의 세상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손을 호호 불며 점퍼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었어요.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신도림역까지는 걸어서 20분. 새벽에는 버스도 없고 택시 탈 돈도 아까워서 늘 걸었죠. 운동화 밑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일당이 3만 원만 넘으면, 8일 동안 계속 일하면, 그래도 부족한데 어디서 더 구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4시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끔 청소차가 지나가고 대리운전 기사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갔죠.
24시간 편의점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기운이랄까요? 시선이랄까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거리. 멀리서 가로등만 서 있고 바람만 휙 지나갔습니다. 신경과민이야. 혼잣말을 하며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뒤를 의식하게 됐거든요. 걸으면서 자꾸 뒤를 힐끗힐끗 돌아봤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야. 피곤해서 그래.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았어요. 신도림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서 오른쪽으로 꺾어 재래시장 쪽으로 가면 됩니다. 새벽 4시 20분까지 도착해야 해요. 일자리 대기 순서가 밀리면 탈락하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분명 누군가 있었어요. 제 뒤에 숨죽이고 따라오는 사람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민호?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까 거실에서 들렸던 그 작은 소리. 혹시 민호가 깨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나가는 걸 봤던 걸까요? 그리고 몰래 따라온 걸까요? 안 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들키면 안 됩니다. 아직은요. 등록금을 다 모을 때까지는 아무도 알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은요. 만약 민호가 안다면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자리를 구하러 시장 뒷골목을 헤매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걸었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신도림역 지하도를 지나쳤습니다. 이제 재래시장까지는 5분 남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3분. 7분 안에 도착하면 됩니다. 하지만 등 뒤의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죠.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만약 정말 민호가 서 있다면,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다면, 52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가족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어요. 비록 회사는 잃었지만, 비록 돈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믿을 수 있는 아버지이고 싶었습니다. 제발 착각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들키지 않았는데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기를. 재래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새벽 일자리 대기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의식했습니다. 여전히 그 기운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시장 뒷골목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로. 가족을 위한 사랑은 때로 이렇게 무거운 침묵이 됩니다. 지키기 위해 숨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 그것이 1998년 2월 그 추운 새벽을 건너던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신도림 재래시장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때 가장이었던 남자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는 곳이라고 할까요? 아니, 자존심을 벗어던지고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12. 벌써 12명쯤 와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이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다른 운동화. 마치 거울을 여러 개 세워둔 것 같았죠. 50대의 얼굴들. 한때는 누군가의 과장이었고, 대리였고, 부장이었을 그 얼굴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죠. 옆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표정인지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만약 눈이 마주치면 서로의 초라함을 확인하게 되니까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과 동시에 나도 저렇게 비참해 보이는구나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모퉁이.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 6개월 동안 제가 늘 서던 자리였어요. 왜 거기 섰냐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갈까 봐요. 옛날 회사 동료가 새벽에 조깅이라도 하다가 저를 볼까 봐. 김 차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런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이 등을 통해 냉기를 전해왔어요. 영하 5도. 입김이 새하얗게 나왔죠. 손을 호호 불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켰다 껐다 반복하더군요. 긴장한 거겠죠. 오늘은 뽑히기를.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르신은 허리를 계속 주무르고 계셨어요. 아마 어제 일하다가 다치셨나 봅니다. 그래도 나오셨네요. 아파도 나와야 하는 거 저도 잘 알죠. 시계를 봤습니다. 4시 27분. 인부 모집업자가 오는 시간은 보통 4시 30분. 이제 3분 남았어요. 이 3분이 참 깁니다. 기다리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뽑힐까? 나이가 많아서 또 떨어지면 어쩌지? 수진이 등록금은 어떻게 모으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내신이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불안이 연기처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4시 30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빨간색 경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12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긴장했거든요.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고다지고 턱이 올라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건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렸어요. 작업복 차림.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그 남자의 눈빛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보는 거죠. 마치 시장에서 소를 고르듯 말을 고르듯. 그렇게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오늘 2명만 뽑습니다. 업자가 소리쳤어요.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 가구 옮기는 일이에요. 3층짜리 빌라. 엘리베이터 없음. 힘들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만. 2명. 12명 중에 딱 2명.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요. 힘은 있습니다. 목청껏 외쳤죠. 옆에서 40대 남자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 남자도 손을 들었고 60대 어르신도 손을 드셨습니다. 업자의 시선이 우리를 스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왔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나를 보는 건가?
나를 고르는 건가? 하지만 그 시선은 저를 지나쳤습니다. 40대 두 명을 가리켰어요. 당신, 2명? 빨리 차에 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남자가 뛰어갔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요. 나머지 10명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허리가 시큰거렸어요. 아까부터 아팠는데 참았던 건데 이제 통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한숨 쉬지 않으려고, 업자가 차에 타려고 했어요. 그때 제 발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네. 업자가 귀찮다는 듯 돌아봤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허리는 좀 안 좋지만 정말 성실히 일합니다. 말하면서도 창피했어요. 52살 남자가 일자리에 매달리는 모습이, 애원하는 모습이, 제발 한 사람만 더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힘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업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저씨, 죄송한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3층까지 집 나르는 건데 중간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산재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안 쓰러집니다. 저 22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병가 안 썼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젊을 때 오시고, 젊을 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젊을 때는 이미 지났는데, 52살은 이미 늙은 건데, 그런데 젊을 때 오라니. 알겠습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어요. 경차 문이 닫혔습니다. 부릉 소리를 내며 차가 출발했어요. 빨간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옆에 떨어진 다른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말없이 서서 빨간 불빛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누군가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60대 어르신은 천천히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가셨어요. 구부정한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도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었어요. 확실했습니다. 아까부터 느껴지던 그 시선, 집에서부터 따라왔던 그 기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시장 입구 쪽,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어두운 곳, 거기 큰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25살 제 아들, 낡은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놀란 표정, 아니 충격받은 표정,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눈물이 고인 표정. 민호야.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빤히 보고만 있었죠. 아버지가 새벽 시장 뒷골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을, 손을 들고 저요 하며 선택받기를 애원하는 모습을, 52살 아버지가 30대 업자 앞에서 제발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민호가 다 봤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아들이 목격해버렸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모래성처럼, 파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 아니다. 이게 변명하고 싶었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운동하러 나왔다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라고요? 거짓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다 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으니까. 민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보고 있었어요. 30m쯤 떨어진 거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새벽 시장 골목에서 마주보고 섰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저씨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이제 골목엔 저와 민호 단둘뿐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죠.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물을 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들켰구나. 이제 다 들켰어. 아들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아버지로 남게 됐구나. 민호가 봤습니다. 제 모든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새벽 시장 골목에서 일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을. 52살 남자가 저요 하며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제발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해야 했어요. 아니, 민호가 본 것을 제가 모르는 척해야 했죠. 그래야 서로가 덜 창피하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니, 거의 뛰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들켰다. 들켰어. 민호가 다 알았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아온 거짓말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박한 목소리.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점퍼깃을 세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아니, 실제로 저는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의 시선으로부터, 아들의 질문으로부터, 아들의 눈물로부터.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어요. 평소보다 입에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52살 남자가 새벽 거리를 뛰다시피 걷고 있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리가 시큰거렸어요. 어제 날랐던 밀가루 포대 때문에 허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거든요.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민호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어요. 왜 따라오는 거야? 왜? 속으로 생각했죠. 이 녀석이 왜 끝까지 따라와? 아버지 망신을 더 보고 싶은 거야? 더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민호는 아버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방금 본 그 모습이 진짜인지, 아버지가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건지, 꿈이 아닌지, 착각이 아닌지. 신도림역을 지나 영등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보로 20분 거리. 새벽 5시. 아직 30분 남았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시장 일자리에 떨어지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시장 청소는 요즘 자주 떨어졌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일자리를 미리 확보해 뒀어요. 더 확실한 곳.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곳.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일터. 영등포 대한제과 빵공장. 물레동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점점 좁아지는 골목길. 가로등도 희미해지고 건물도 낡아지고 그 끝에 빵공장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그 계단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끝까지 따라온 거죠. 신도림에서 영등포까지
20분을 쉬지 않고 저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민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내려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계단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민호도 계단 위쪽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계단 6개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2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죠.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통장. 6개월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통장. 표지에는 제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등록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매일 27,000원씩 모으기. 통장을 들어 올렸어요. 민호에게 보여주듯이, 아니, 항복하듯이. 이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6개월 동안 한 일이 이거야. 민호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2계단. 제 곁으로. 그리고 그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1997년 9월 1일. 첫 입금 27,000원. 1997년 9월 2일. 입금 27,000원. 9월 3일, 4일, 5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27,000원씩. 가끔은 3만 원인 날도 있었어요. 시장 청소에 붙었을 때. 가끔은 1만 5천 원만 적힌 날도 있었죠. 시장에 떨어지고 빵 공장만 갔을 때. 그렇게 6개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통장 마지막 페이지. 현재 잔액 118만 원.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 이게, 응, 수진이 등록금이야. 320만 원 모아야 하는데 아직 200만 원 부족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등록금 마감일이 2월 28일이야. 이제 8일 남았지. 그래서 아빠가 매일 나가는 거야. 새벽마다. 민호가 통장 안쪽을 펼쳤습니다. 거기 제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거든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작은 글씨들. 1차 목표 150만 원 1월 말 달성. 2차 목표 200만 원. 2월 15일 미달 허리 아파서 3일 쉼. 최종 목표 320만 원 2월 28일 반드시 달성. 그 아래 더 작은 글씨. 아빠가 못 배워서 딸은 꼭 배워야지.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래도 대학만은 보내줄게. 꼭 보내줄게. 약속한다. 민호가 그 메모를 읽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아버지.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말하면 뭐 하겠니? 너희 엄마도 파출부 나가서 힘든데, 너는 취업 안 돼서 힘든데, 수진이는 대학 갈 생각에 들떠 있는데, 아빠가 나도 힘들다고 말하면 되겠어? 제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가장이라는 게 그런 거야. 혼자 짊어지는 거. 가족들이 걱정 안 하게 혼자 버티는 거.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통장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 영수증 있지? 제가 말했죠. 빵 공장 급여 명세서, 신문 배달 정산서, 시장 청소 일당. 그거 너희 엄마가 발견할까봐
6개월 동안 숨기고 다녔어. 세탁할 때도 꼭 꺼내놨다가 다시 넣고. 허리 아픈 거 알지? 밀가루 포대 나르느라 그래. 20kg짜리를 하루에 80개씩 날라. 처음엔 100개도 날랐는데 요즘은 허리가 안 좋아져서 80개로 줄었어. 말하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6개월 동안 숨겼던 게 터져 나오니까. 아빠 손 봐.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손바닥 전체에. 6개월 전만 해도 부드러웠던 차장님 손이 이제는 노동자의 손이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형으로서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대학도 졸업했으면서 취업도 안 되고 아버지한테 짐만 되고. 무슨 소리야. 저는 민호 어깨를 잡았어요. 너는 짐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지. 취업 안 되는 게 내 잘못이야?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런 거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좋아질 거야. 하지만 민호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22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몸 튼튼하게 만들어뒀잖아. 그게 다 이럴 때 쓰라고 그런 거야. 너는 내일에 취업 준비 계속해. 수진이는 대학 가고, 엄마는 파출부 계속하고, 아빠는 새벽 일 계속하고, 우리 가족 다 힘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빵 공장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 시계를 봤습니다. 5시 28분. 2분 남았어요. 아빠 일하러 들어가야 해. 늦으면 안 돼. 제가 같이 할게요. 뭐? 제가 같이 일할게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 가. 엄마 깨기 전에. 엄마는 아직 몰라. 아빠가 이렇게 일하는 거 엄마도 모르세요? 응, 모를 거야. 아니, 혹시 알지도 모르지. 문득 생각났어요. 아내 순자의 눈빛. 요즘 저를 볼 때마다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 눈. 혹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걸까요? 민호야가 엄마 걱정하시겠어. 네. 민호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다가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25살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한 게 언제였더라. 초등학생 때? 아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빵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해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27,000원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수진이 등록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둠 속으로 지하 빵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빵 공장 안에서 1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20kg짜리 밀가루 포대. 오늘은 82개를 날랐어요. 보통은 80개인데 오늘은 공장장이 좀 더 해달라고 해서 2개를 더 날랐죠. 그 2개 때문에 5,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특히 50개를 넘기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무 표정 없이 포대를 날랐어요. 1개, 또 1개. 2만 원. 오늘 2만 원 벌었다. 신문 배달까지 하면 27,000원이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일했습니다.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거든요. 새벽 6시 30분. 공장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수고했어요, 김씨. 오늘 2개 더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지폐의 감촉. 2만 원. 두둑했어요. 공장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단 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호? 큰아들 민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일시간 30분 전 헤어졌는데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민호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52살과 25살. 두 남자가 빵 공장 뒷문 앞에서 마주보고 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2분? 아니면 더? 침묵이었어요. 긴 침묵.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 곁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을 보았죠.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끈을 잡으려고. 됐다. 제가 재빨리 말했어요. 어깨를 돌려 가방을 피했죠. 아버지 가방 제가 들게요. 안 돼. 아들한테 짐 들리는 아빠가 어디 있냐.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 가방을 향해 뻗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놓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제 몫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몫. 가장의 짐. 엄마 걱정하시겠다. 집에 가 있어.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형으로서, 장남으로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대학까지 나왔으면서 취업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짐만 대고. 민호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너는 짐이 아니야.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민호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서 취업이 안 되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민호야, 아빠 말 들어.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매일 이력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 아빠가 다 알아. 그걸로 충분해. 제 손이 민호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 알았지? 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가방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15초쯤 지났을까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죠. 그때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들게요. 제발. 그 제발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발이라고 말하다니. 가방 하나 들겠다고 제발이라고 부탁하다니. 제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민호가 가방 끈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제 어깨에서 가방을 벗겼어요. 그리고 자기 어깨에 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어깨에 걸린 제 낡은 가방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이,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나눠 들어주니까, 아들이 함께 짊어져 주니까 어깨가 가벼웠어요. 실제로 가방이 없어져서 가벼운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진 거였죠.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 섰어요.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빵 공장을 떠나 큰 길로 나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998년 2월 20일 아침. 겨울 햇살이 우리를 비췄죠. 얼마쯤 걸었을까요? 5분? 10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괜히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하지만 또 소리가 났죠. 꼬르륵. 사실 배가 고팠어요. 어제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만 한 잔 마시고 나왔고, 지금 1시간 30분 동안 밀가루 포대 82개를 날랐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요. 하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순자가 아침 지어놨을 테니까. 민호 배에서도 소리가 났어요. 꼬르륵.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도 저를 봤죠.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웃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긴장하고 울고 침묵했는데 처음으로 웃었어요. 배고프지?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거든요. 괜찮아? 힘들지? 미안해. 그런 말들은 차마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배고프지? 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밥, 끼니, 배고픔을 걱정해 주는 것. 네, 배고파요,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았어요. 25살 청년이 아니라 5살 꼬마 같은 목소리. 배고파요, 아빠.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5살이었을 때,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 아빠, 배고파요. 그렇게 소리치며 달려오던 그 아이. 그때는 제가 민호를 번쩍 안아들었었죠. 그래, 우리 민호 배고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지금은 민호가 저보다 키가 큽니다. 어깨도 넓어졌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국밥 먹을까? 네. 영등포역 근처에 24시간 하는 국밥집 있어. 거기 가자. 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데예요? 응. 6개월 동안. 빵 공장 끝나고 가끔 거기서 아침 먹었어. 혼자요? 응. 혼자. 민호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방을 맨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국밥집을 향해 걸었어요. 부자가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벽의 어둠은 이미 걷혔고, 아침 햇살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밤의 역할을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 여는 사람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저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새벽을 맞이했으니까. 민호가 제 걸음에 맞춰 걸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제 속도로. 가끔 제가 다리를 절뚝이면 민호도 속도를 줄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깐 멈추면 민호도 함께 멈췄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배려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배려들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아버지를 살필 줄 아는 어른이 됐을까? 25년 동안 제가 키운 아들이 이제 제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따라오는 아이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어른으로 국밥집이 보였어요. 명동 국밥집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저기야, 저기, 네. 우리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곳으로 함께 영등포역 근처 명동 국밥집, 낡은 간판이 깜빡이는 24시간 식당. 저는 이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혼자 새벽 국밥을 먹었던 곳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뜨거운 국물 끓는 냄새, 김치 익는 냄새, 그리고 새벽 노동의 냄새. 가게 안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새벽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었죠. 구부정한 어깨, 피곤한 얼굴, 묵묵히 국밥을 먹는 모습들. 저는 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올 때는요. 벽을 등지고 앉아서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게. 제가 누구인지, 어떤 처지인지 들키지 않게.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민호와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테이블로 향했죠. 창가 자리.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그곳으로. 국밥 2개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목소리였어요. 이상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조용히 주문했거든요. 국밥 하나요. 작은 목소리로. 주목받기 싫어서. 하지만 오늘은 당당했어요. 아들과 함께라서 그런지 가슴을 펼 수 있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머, 김씨. 오늘은 둘이세요? 아드님이신가 봐요? 네, 큰아들입니다. 어머, 아드님 잘생겼네요. 아버지 닮았어. 주인 아주머니는 6개월 동안 저를 봐왔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구석에 앉아 말없이 먹고 가는 저를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온 걸 보고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호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낡은 철제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테이블도 낡았어요.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작은 안식처 같은 곳이었거든요.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은 메뉴판, 플라스틱 물컵, 스테인리스 수저통, 서민들의 식당.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곳. 아버지, 여기 자주 오셨어요? 응. 빵 공장 일 끝나고 가끔. 혼자요? 응. 민호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어요. 커다란 뚝배기 2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김. 마치 구름 같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김치, 깍두기, 무생채. 셀프 코너에서 가져온 양파와 고추도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민호 그릇을 보았죠. 국밥 위에 고기가 몇 점 떠 있었어요. 하지만 부족해 보였습니다. 제 그릇을 보니 고기가 조금 더 많았어요. 숟가락으로 제 고기 몇 점을 건져 민호 그릇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먹어. 너 요즘 살 빠진 것 같더라. 아버지가 드세요. 아빠는 충분해. 먹어. 민호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죠. 저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지만 삼켰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식도를 지나 위로,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따뜻했습니다. 6개월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국물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국물이 뜨거운 게 아니라 제 가슴이 따뜻해진 거겠죠. 아들과 함께라서 맛있게 먹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 맛있게 먹어라. 사랑한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쉬운 말.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긴 말. 네, 잘 먹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죠. 저는 민호가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고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김치를 집어먹고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무릎에 앉아서 아빠 밥 떠먹여줘 하던 아이 같은데 이제는 저보다 키가 크고 어깨도 넓고 혼자서 밥을 먹을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드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제 반찬 그릇에 김치를 더 담아줬습니다. 깍두기도 집어주고 고추도 얹어줬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살필 줄 아는 아이가 됐을까? 아버지 반찬 그릇을 챙겨줄 줄 아는 어른이 됐을까? 우리는 말없이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 김치 씹는 소리, 밥 삼키는 소리. 말은 없었지만 대화가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숟가락이 부딪히고 그릇과 그릇이 스치고 그 소리들이 우리의 언어가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반찬 그릇에 손을 뻗었는데 민호 손과 부딪혔어요. 같은 순간에 같은 그릇을 잡은 거죠.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민호 손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굳은 살이 없는 손, 아직 노동을 많이 하지 않은 젊은 손. 제 손은 달랐습니다. 거칠었죠. 6개월 동안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신문 다발을 던지고 시장 바닥을 쓸고 그렇게 해서 생긴 굳은 살들. 손바닥 전체가 딱딱했어요. 마치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이렇게 거칠어진 손을 아들에게 보이기가. 하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만졌습니다. 굳은 살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이게 다 저희 때문이죠. 무슨 소리야. 수진이 등록금, 저 취업, 엄마 파출부. 다 저희 때문에 아버지가. 민호야. 제가 민호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빠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지만 너무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어요. 힘들었죠. 매일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는 게 밀가루 포대, 80개를 나르는 게 허리 통증을 참으며 일하는 게 힘들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힘들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이 더 아파할 테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 6개월 동안 품에 지니고 다녔던 것. 민호에게 건넸어요. 이거 수진이 줄 거야. 아빠가 준비한 거. 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입학 축하 카드. 1997년 12월 15일 수진이가 합격 소식을 가져온 그날 샀던 거였습니다. 문구점에서 제일 예쁜 카드를 골랐죠. 2,500원짜리. 그날 신문 배달로 번 돈으로요. 카드 앞면에는 예쁜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민호가 카드를 펼쳤어요. 뒷면에 제가 쓴 글씨가 있었죠. 볼펜으로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수진아, 아빠가 못 배워서 딸은 꼭 배워야지.
너는 아빠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렴. 등록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했어.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민호가 그 글씨를 읽더니 얼굴을 완전히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국밥 그릇 위로, 뜨거운 국물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두 남자가 국밥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밥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으로서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버지.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넌 잘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민호야. 저는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취업 준비한다고 밤낮으로 공부하잖니. 이력서 쓰고 면접 연습하고. 아빠가 다 알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빠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너희 엄마도 파출부 나가고 아빠도 이렇게 일하고 우리 가족 다 힘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알았지? 네. 민호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번째였어요. 오늘 민호가 제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25년 동안 키우면서 손에 꼽을 만큼만 들었던 말. 그 말을 오늘 2번이나 들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직접 사랑한다고 말한 게. 한국 아버지들은 그 말을 잘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식어버린 국밥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함께 먹으면 따뜻한 거, 혼자 먹으면 차가운 거. 오늘 저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부셨습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눈을 가늘게 떴죠. 1998년 2월 20일 오전 7시 50분.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거리는 밝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죠. 민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여전히 제 낡은 가방을 메고서요. 아버지, 집으로 가시죠. 응.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구로구 집까지 걸어서 15분 거리. 6개월 동안 저는 이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새벽에 나갈 때도,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항상 혼자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저는 왼쪽, 민호는 오른쪽. 같은 속도로, 같은 보폭으로. IMF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기온은 영하였고, 거리는 황량했죠. 폐업한 가게들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구인 광고 전단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2월의 햇살. 겨울이지만 봄을 예고하는 그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불렀어요. 네.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연한 거야라고 말하기엔 너무 힘들었고, 괜찮아라고 말하기엔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냥 걸었습니다. 말없이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아침 햇살 때문에 그림자가 길었죠. 아버지 그림자와 아들 그림자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어요. 6개월 동안 구부정했던 어깨가요. 무게에 눌려 굽어있던 그 어깨가 조금씩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제 가방을 메고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비밀을 털어놓아서였을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신도림역을 지나 구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익숙한 골목길, 매일 걷던 그 길.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자주 다니셨죠? 응. 6개월 동안 매일.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익숙해지더라. 거짓말이었어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었죠. 하지만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들었어요. 좁은 골목.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그곳.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층 다세대 주택. 우리 집.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시 50분. 평소 같으면 아직 모두 자고 있을 시간인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순자가 깼나? 제가 없는 걸 알았나? 걸음을 빨리 했어요. 민호도 따라 빨라졌죠. 집 앞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거기 서 있었어요. 보라색 파카를 입은 사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사람. 순자야. 제 입에서 아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내 순자가 계단 앞에 서 있었어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제가 새벽에 나가는 걸 봤을까요? 6개월 동안 계속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0m, 5m, 3m. 순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어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 새벽부터 울고 있었을 겁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 순자의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제가 매일 새벽 3시 50분에 나간다는 것. 혼자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는 것. 수진이 등록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아내 앞에서까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가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게 모른 척 해줬어요. 순자야. 6개월 동안 매일 걱정했어요. 새벽마다 문 열고 나가는 소리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당신이 혼자 짊어지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순자 눈에서, 제 눈에서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최고예요.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버지예요.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에서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민호도 다가왔어요. 우리를 껴안았죠. 세 사람이 계단 앞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김성수 가족. 이제 혼자 아니에요, 아버지. 민호가 말했어요. 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수진이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할게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6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함께구나. 집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해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거겠죠.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요. 집에 들어가요. 순자가 말했어요. 아침 차려놨어요. 따뜻하게 데워서 같이 먹어요. 가족이 다 같이. 응.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함께, 나란히. 1998년 2월 20일. IMF의 겨울. 김성수 가족의 새벽은 그렇게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떠올랐고 어둠은 걷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하루.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하루.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하루. 그렇게 우리 가족은 계단을 올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따뜻한 집 안으로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온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마다 혼자 빠져나갈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죠. 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달걀을 깨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소리,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민호는 제 낡은 가방을 벽에 걸어주었고 수진이는 물을 따라주며 아빠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있었어요. 더 이상 비밀이 없는 공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아침. 그런데 순자를 보는 순간 문득 알았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순자의 뒷모습. 49살 아내의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죠. 손목을 돌리는 모습이 어딘가 아파 보였습니다. 순자도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요. 제가 매일 새벽 3시 50분에 나간다는 것. 혼자 힘들게 일한다는 것. 6개월 동안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것.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거였어요. 그리고 순자도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생각해보니 3일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2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20분.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조차 소리 나지 않게. 순자를 깨울까 봐요. 안방으로 들어갔죠.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깊은 잠. 아직 1시간 있으면 파출부일 나갈 시간인데 조금이라도 더 자야 했죠.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벽에 입었던 낡은 점퍼를 벗고 집에서 입는 편한 티셔츠로요. 순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불이 흘러내려 있었거든요. 2월 아침은 아직 추운데 감기라도 걸릴까봐. 이불을 잡아당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무슨 냄새인지 몰랐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알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순자 옆에 벗어둔 옷에서 났어요. 어젯밤에 입었던 회색 긴팔 티셔츠. 코를 가까이 대봤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이건 공장 냄새잖아. 기계 기름 냄새, 윤활유 냄새, 쇠 냄새. 22년 동안 제조업 공장을 드나들며 수없이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냄새라는 게 참 이상하죠. 코로 맡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맡는 것 같아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공장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컨베이어 벨트, 기계 소리, 작업복 입은 사람들. 하지만 이상했어요. 순자는 파출부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부잣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 거기서 왜 공장 냄새가 나는 거죠? 옷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소매 끝에 검은 얼룩. 기름때였어요.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잘 안 지워지는 그런 얼룩.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순자도?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순자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어요. 순자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2월의 햇살은 밝기만 하고 온기가 없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 기름 냄새, 그 냄새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2월 18일 수요일.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IMF 관련 뉴스, 실업률이 또 올랐다는 소식, 우리 같은 가정이 전국에 수백만이라는 이야기.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마트 좀 다녀올게요. 우유랑 계란 떨어졌어요. 지금 가려고? 좀 쉬다가 가지.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 갈아입으러. 저는 무심코 지켜봤습니다. 순자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평소 마트 갈 때는 깔끔한 옷을 입었거든요. 베이지색 파카에 청바지.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낡은 회색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작업복처럼 보이는 옷. 밑단이 해지고 소매가 닳았어요. 순자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재빨리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순자를 지켜봤죠. 골목을 걸어가는 순자의 뒷모습. 그런데 이상했어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마트는 오른쪽인데 순자는 왼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거짓말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도 저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트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죠.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민호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순자가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고 있었죠. 저는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가로수 뒤에 숨고 전봇대 뒤에 서고 마치 민호가 저를 따라왔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순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버스에 탔어요. 153번. 구로공단 방면. 저도 급히 뛰어 탔습니다. 맨 뒷자리로. 순자는 앞쪽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순자가 어디로 가는 걸까? 왜 거짓말을 한 걸까? 버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낯선 풍경들. 점점 공장지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구로공단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자를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공단 지역. 작은 공장들이 빼곡한 곳.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건물들이 많았어요. 야간 작업을 하는 곳들이었죠. 순자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10m 뒤에서 따라갔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순자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간판이 보였어요. 대신 전자부품.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건물 맞은편 골목에 숨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 조금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건물 옆으로 돌아가 창문 아래로요.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어요.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순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긴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양손으로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죠. 빠른 손놀림. 부품을 끼우고 돌리고 검수하고 상자에 담고 20명쯤 되는 여성들이 나란히 앉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순자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죠. 미간을 찌푸리고 집중하는 모습, 가끔 허리를 주무르는 모습,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야, 낮에 새 집을 돌며 파출부 일을 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데. 무릎 꿇고 바닥 닦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저녁에 또 일을 하고 있었다니. 창문 옆에 붙은 종이가 보였어요. 야간 작업 시간 오후 8시 30분, 오전 12시 30분, 시급 5,000원, 4시간 2만 원. 2만 원. 저와 똑같았어요. 저도 새벽에 27,000원을 벌기 위해 일했고, 순자도 저녁에 2만 원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공장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안해. 순자야. 내가 무능해서 당신까지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49살 아내. 30년을 함께 산 아내. 제 아내가 저녁마다 공장에 와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가족 몰래,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공장 안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땡땡땡. 휴식 시간인가 봐요. 노동자들이 작업대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휴게실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어둠 속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봤죠. 순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에 50대 아줌마가 앉았어요.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죠. 창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오늘도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지니까 할만해요. 순자의 목소리였어요. 피곤하지만 웃으려고 애쓰는 목소리. 그래도 언니는 대단해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나 같으면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악착같이 돈 모으세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순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 생일 선물 사려고요. 생일 선물요? 그거 하나 사는데 이렇게까지?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간단하게 사도 되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도 어둡고 말도 없고. 그래서 위로가 되는 선물을 주고 싶어요. 남편분이 뭐 하시는데요? 전에는 회사 다녔는데 작년에 IMF 때문에 그만뒀어요. 지금은 새벽마다 운동 나간다고 하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 같아요. 운동이 아니라는 거. 어디 일하러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물을 수가 없어요. 남편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내한테까지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른 척 해줘야 하는 거죠. 저는 창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일하러 나간다는 것,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다 알면서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순자는 자신도 몰래 일하면서 저를 위로할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새벽 12시 30분. 순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먼저 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자는 척 하면서 숨소리를 고르게 내고 있었죠. 현관문 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안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 순자가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 내지 않고요. 그리고 서랍장으로 갔어요. 저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속눈썹 사이로 봤죠. 순자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드러내고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밖 달빛만으로 통장을 보고 있었죠. 달빛이 통장 표지를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당신 생일 선물 마이너스 좋은 구두 사주기. 순자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3월 15일까지 10만 원만 더 모으면. 3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제 생일 선물을 사려고 4개월 동안 야간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2만 원씩 모아서 90만 원짜리 구두를 사려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신던 그 검은 구두. 작년에 밑창이 다 닳아서 버렸던 그 구두. 순자가 그때 물었었죠. 괜찮은 거 하나 새로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었어요. 됐어. 이제 회사도 안 다니는데 뭐. 순자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조용히 침대로 왔습니다. 제 옆에 누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다음 날 새벽 2월 20일 금요일 알람 없이 3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순자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깨어 있다는 것을. 눈을 감고 있지만 자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움직이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것. 순자도 알고 있었겠죠. 제가 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한 침묵이었으니까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기 전 침대 쪽을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순자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스쳤어요. 1초, 아니, 그보다 짧은 순간. 하지만 그 속에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말없는 대화. 수고해요. 당신도. 미안해요. 아니에요. 고마워. 나도.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순자는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해 비밀을 지켰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호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그 새벽. 새벽 3시 50분. 알람 없이 눈을 떴어요. 침대 옆 순자는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인지 정말 자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르는 척하기로 했으니까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 작업용 면바지, 3년째 신고 있는 운동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작은 통장이 만져졌죠. 수진이 등록금 통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휙 돌아봤지만 어둠뿐이었어요. 착각이겠지. 하지만 골목을 걷는데 이상했습니다. 등 뒤에서 기운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은.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호가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민호가 서 있다면 6개월 동안 숨겨온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새벽 4시 20분 신도림 재래시장 뒷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일용직 대기소 50대 남자들이 벌써 12명쯤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이었죠.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갈까봐. 4시 30분. 빨간 경차가 멈춰 섰어요. 30대 남자가 내리더니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오늘 2명만 뽑는다. 가구 옮기는 거. 젊고 힘센 사람.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업자의 눈빛은 저를 지나쳤어요. 40대 2명을 가리켰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2살 남자가 일자리에 매달리는 모습.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업자가 차에 타려는데 제가 다가갔습니다. 저 허리는 좀 안 좋지만 정말 성실히 일합니다. 제발, 아저씨,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 돼요. 산재나면 책임 누가 져요? 경차가 떠났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시장 입구 어두운 곳에 큰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어요. 거의 뛰다시피 아버지.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등포 빵공장으로 향했어요. 진짜 목적지.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2번째 일터.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빵공장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통장. 6개월 동안 숨겨왔던 것. 민호에게 건넸어요. 이거야. 아빠가 6개월 동안 한 일이. 민호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1997년 9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매일매일 27,000원씩 입금된 기록. 통장 안쪽에 제가 쓴 메모가 있었죠. 수진이 등록금 마이너스 목표 320만 원 아빠가 못 배워서 딸은 꼭 배워야지. 수진아, 미안하다. 그래도 대학만은 보내줄게. 민호가 그 글씨를 읽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말하면 뭐 하겠니? 가장이라는 게 그런 거야. 혼자 짊어지는 거.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통장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새벽 6시 30분. 빵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1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민호가 제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됐다. 제가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호는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들게요. 아들한테 짐 들리는 아빠가 어디 있냐?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15초쯤 아무 말 없이 결국 민호가 가방을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빼앗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거든요.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요. 6개월 동안 혼자 짊어지던 짐을 누군가와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네, 배고파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25살이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죠. 영등포역 근처 명동 국밥집. 6개월 동안 혼자 와서 구석에 앉았던 그곳. 오늘은 달랐어요.
민호와 나란히 앉았죠. 국밥 2개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습니다. 아들과 함께라서 그런지 조금 당당해진 것 같았어요.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저는 민호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아버지도 드세요. 민호가 제 반찬 그릇에 김치를 더 담아줬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민호 손과 제 손이 스쳤습니다. 민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굳은 살이 없는 손. 제 손은 거칠었죠. 6개월 동안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신문을 던지고 바닥을 쓸면서 생긴 굳은 살. 민호가 제 손을 보더니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손이.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국밥 그릇 앞에서 2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 안에는 수진이 대학 입학 축하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카드 뒷면에 제가 쓴 글씨. 수진아, 아빠가 못 배워서 딸은 꼭 배워야지. 등록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했어.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가. 민호가 그 카드를 읽더니 얼굴을 완전히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형으로서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넌 잘하고 있어. 민호야. 저는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6개월 만에. 아빠는 괜찮아. 우리 가족 다 힘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는 국밥집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1998년 2월 20일 아침. IMF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민호가 제 가방을 메고 걸었어요. 저는 이번엔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들 덕분에 제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것 같았거든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새벽이었죠. 구로구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이 보였어요. 3층 다세대 주택. 우리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계단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아내 순자였습니다. 보라색 파카를 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순자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울었어요.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수고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 나간다는 것, 힘들게 일한다는 것, 수진이 등록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제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겠죠. 남편이 아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수진이도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할게요. 그 말에 저는 6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순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리고 저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3사람이 계단 앞에서 껴안고 섰죠. 창문에서 수진이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1998년 2월 20일 IMF의 겨울. 김성수 가족의 새벽은 그렇게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집 안으로. 함께.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없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2월 21일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숨기지 말자. 우리 가족 서로한테.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도 야간 공장에서 일했어요. 4개월 동안 당신 생일 선물 사려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새벽에 나가는 거, 엄마가 저녁에 나가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부부, 25살 아들, 20살 딸. 각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았죠.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빠, 등록금 절반만 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아르바이트로 낼게요. 편의점이랑 과외 알아볼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일 도와드릴게요. 새벽에 같이 나가요. 안 돼. 너는 취업 준비해야지. 아버지 혼자 하시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덜 힘드시고.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민호와 저는 함께 새벽 일을 나갔습니다. 영등포 빵 공장. 민호가 처음으로 20kg 밀가루 포대를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무겁네요. 이제 알았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는 제가 더 많이 들게요. 우리는 나란히 포대를 날랐습니다. 부자가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혼자 할 때보다 덜 힘들었습니다. 아니, 무게는 똑같았지만 마음이 가벼웠어요. 함께라서요. 3주가 지났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제 52번째 생일이자 수진이 등록금을 내는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은행에 갔습니다. 4개의 통장을 들고서요. 김성수와 민호 새벽일로 모은 180만 원. 순자 야간 공장으로 모은 80만 원. 수진 아르바이트로 모은 60만 원. 합계 320만 원. 딱 맞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돈을 세었어요. 10,000원짜리 320장. 전액 출금하시겠습니까? 네. 돈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의 무게, 가족의 땀, 사랑의 결실. 대학교 등록금 창구로 갔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어요.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온 가족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대학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가.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예요. 수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우리 딸, 그날이 제 생일이었다는 걸 집에 와서야 기억했습니다. 순자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여보. 상자를 열었습니다. 검은색 구두. 제가 회사 다닐 때 신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순자야. 언젠가 다시 신을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구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가 4개월 동안 야간 공장에서 모은 90만 원으로 산 구두를요. 10일 후였습니다. 3월 25일 저녁 6시. 민호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엄마, 됐어요. 취업됐어요. 손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소무역회사, 정규직, 월급 120만 원. 순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래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뛰었습니다. IMF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저녁상이 화려했어요.
순자가 급히 장을 봐와서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새벽일 그만하세요. 제가 벌게요. 아니야. 아직 빚도 남았고, 그래도 이제 아버지 혼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민호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지. 한 달 후, 4월 20일 저녁이었어요.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차장, 나 이철호야. 옛 회사 동료였어요. 생산팀 선배. 나 지금 작은 하청업체 차렸어. 자동차 부품. 혼자는 벅차더라고. 김 차장, 나랑 같이 해볼래? 동업으로.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일도 하고, 김 차장,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하자고. 작게라도.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지만 위험해. 망하면.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도전하세요. 제가 일하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도 말했죠. 아빠 잘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1998년 5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성민산업. 김성수와 이철호 아들 이민수의 이름을 합친 거였죠. 책상 5개, 직원 3명, 낡은 컴퓨터 2대. 작았지만 제 회사였어요. 민호가 퇴근 후 와서 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순자도 파출부를 그만두고 격리 일을 맡았어요.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좋아요. 처음 6개월은 힘들었습니다. 일감도 없고 돈도 없었죠. 하지만 22년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거래처를 확보했어요. 1999년 초 직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금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고요. 1999년 4월 어느 날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4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가 아니라 정장 셔츠를 입었어요.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를 신었죠. 순자가 사준 그 구두를. 출근하는 새벽이었습니다. 민호도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도 갈게요. 너 회사 늦는 거 아니야? 아버지 회사 일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 순자가 도시락 2개를 내밀었습니다. 점심때 드세요. 수진이도 일어나 배웅했어요. 아빠, 오빠 다녀오세요. 부자가 나란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새벽 4시. 하지만 모든 게 달랐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한 새벽.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새벽.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철호 선배와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민호가 옆 책상에서 자료를 정리했죠. 순자가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여보, 커피요. 민호 것도.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출근하셨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1998년 그 겨울, 저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숨기기 위해서였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제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1999년 이 봄,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당당하게 출근합니다. IMF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직장을, 안정을, 자존심을. 하지만 한 가지를 돌려주었죠.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하는 힘을. 새벽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1998년 2월, 그 겨울의 새벽이 1999년 4월, 희망의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걸어간 그들의 이야기.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이자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혼자 무언가를 짊어지고 계신가요?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